안녕하세요. 봄바람과 함께 언니가 보고 있다 9회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김남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입춘대기를 써붙인 김남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연달아 참석해 주셨네요. 서보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 듣고 있기가 민망한 같은 새누리당 출입 서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승준 기자님. 네, 저 야당 출입하는 이승준 기자입니다. 그 김남일 기자 책상을 보니까 전현희 의원 전현이래. 전여호.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이종걸 원내대표 밑에 있다고 지금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전혁 되죠. 의원 책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새누리당을 생각하면 또 전혁 의원 책도 또 이렇게 살펴보고. 전혁 언니는 네. 배신자이기 때문에 우린 또 배신자의 마음을 또 알아야 돼서. 네. 오늘은 저 새누리당을 좀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새누리당 요즘 진짜 시끄럽죠. 심지어 뭐 당대표에게 공천장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그런 겁박성 발언까지 막 나오던데요.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8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갈등이 아주 제대로 터졌던데요. 서범희 씨 1시간 정도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공개적으로 1시간 정도 설전이 네. 있었습니다. 청취자들한테 한번 그린 듯이 전묘화적 터치로다가 좀 그러면 또 묘사 좀 해주세요.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기사를 쓰고 성대모사 와서 해주세요. 이미 다 까먹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미 준비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 성대모사 해주세요, 성대모사. 네. 오늘 처음에 최고위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평소보다 되게 언론사 취재진이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이한구 그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간의 강력한 그 설전이 있었거든요.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런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친박계가 다수를 점한 그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2라운드가 펼쳐질까 그런 관심이 되게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김무성 대표가 첫 발언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네. 그리고 이제 친박계 자장 마태형이라고 하는 그 서청원 최고위원도 패스를 했고요. 딱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되게 좀 볼썽사나운 게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확전을 자제하려나 보다. 참으려나 보다. 네.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약간 마음을 놓고 있었죠. 기자들은. 처음에는 긴장을 하다가요. 근데 웬걸 그 신친박을 웬걸. 자처하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갑자기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당원 당규대로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왜 이러느냐 이런 취지로 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가 그 당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이해가 그 해석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갑자기 기자들의 손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잠깐. 네. 그 전날 상황을 잠깐만 네.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갈등이 유발된 것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네, 이렇게 싸우게 된 그렇습니다. 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우선 추천 지역을 네. 광역시도당 두세 곳씩 네. 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하나에서 세 곳. 네. 하나에서 최대 세 곳. 네. 하나에서 세 곳으로 네. 하자라고 했고 김무성 대표가 격노하셨던 거고. 네, 책상을 치면서 빡이 쳤죠. 자기 입술이 부르텄던데 오늘 보니까 빡을 친 게 아니라 지금. 궁금한 게 당원 당규가 그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싸워요? 당원 당규 있는 오늘 대로 또 하면 되지. 기사를 쓰신 저희 김남일 선배에게 어? 넘기겠습니다. 아니, 당원 왜? 당규 해석 좀 해주시죠. 남자분들 말 적게 하라고 해서 지금.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당에도 당헌 그러니까 이른바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당규 그러니까 밑에 좀 구체적으로 담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으로 비교하면 아니면 법과 법률과 시행령, 법률과 시행령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틀의 걸 규정하는 게 당헌이고 그 안에 좀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절차들을 갖다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이제 당규가 있는데 이제 당헌 당규가 2014년 2월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딱 그때 개정이 됐어요. 그때 개정됐을 때 이유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초공천 폐지를 갖다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선배 길어요. 본론으로 들어와요. 어쨌든 정말 진행 본능이 있다. 그거를 폐기하는 대신 하도 욕을 먹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상향시군처를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상향시군처 논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원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또 지금의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한구 위원장이 그때도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위원장인 분인데 그때 이제 그분이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을 조항이 새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이 뭐냐 하면은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가 뭐 특별히 공천이 필요하다 하는 지역. 그리고 또 하나가 여론조사 등을 참작해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걸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해서 여태 좀 당의 어떤 판단에 따라
뭐 경선 이런 걸 안 거치고 누군가를 갖다 이제 앉힐 수 있는 이런 곳인데 당시에도 이게 전략 공천이냐 아니냐 이 말 가지고 해석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뭐 앞에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나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이른바 친박하고 비박이 이쯤에서 그만 싸우고 이제 정하자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양구 위원장이 그러니까 부산 추천 지역으로 한다. 한 곳에서 세 곳씩 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원 당규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 제도가 네. 있으니까. 아니요. 근데 당원 당규에는 하나에서 세 곳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양구 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자신은 제도가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왜 월권을 하느냐 당원 당규 없는 내용을 왜 공관위원장이 하느냐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고 하나에서 세 곳이라는 숫자를 특정하게 되면은 일단 최대 세 곳도 아니고 하나에서 세 곳이니까 무조건 한 지역당 한 곳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지금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17자리는 무조건 인위적인 물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당원 당규대로 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죄송합니다. 네. 맥을 끊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 싸운 거예요? 기자들의 이제 손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하여서. 시작했고요. 뒤은 이제 김태우 이분은 이제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또 이양구와 그다음에 김무성의 설전을 겨냥해서 싸잡아 비판을 하면서 아, 이런 막가파식 공중정 때문에 볼성이 사납다, 내가 다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상 김무성 대표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인재 최고위원도 공관위가 독자적, 자주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한 3-4명이 이제 벌떼처럼 이제 김무성 대표를 고립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뭐 다른 뭐 비박계라고 분류되는 김을동 뭐 이런 분들은 전혀 이제 김무성 대표를 편드는 발언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러면 고립돼서 네, 네. 외로워요. 갇혀 네. 있었군요. 네. 무대는 그러다가 외로워. 이제 그 막판에 김무성 대표 딱 표정을 계속 봤는데 되게 약간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그 공식 발언이 끝났을 때 마이크를 딱 잡고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미운 놈 쳐내고 자기 사람 심기 그런 공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운 놈 쳐내는 식의 과거의 전력 공천이 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자기는 더 이상 이런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참고 패스했던. 있던, 네, 꾹꾹 참고 있던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제 발끈하면서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독선적으로나 이 당이 대표 독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느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꾸 2번 말 시키게 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또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나는 그런 말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노인네들 말꼬리 네. 잡기. 용납 전쟁을 하다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 그만하자 회의 끝내겠다 이러면서 뒤에 예정돼 있던 비공개회를 모두 취소시키고 벌떡 일어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야. 이 네. 주옥 같은 대사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등 뒤에 대고 이제 그들 떠나가는 등 뒤에 두고 이제 김태우 아까 최고위원이 야, 당 잘 돌아간다 이러면서 야지를 놓는 약간 그런 본인도 다 그 분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마치 저들만 저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뇌까리는 발언을 유체 이탈 뇌까림. 했습니다. 네. 야당만 맨날 봉숭아학당 이라고 하는데 오늘 새누리당도 보면 약간 봉숭아학당 격렬한 그러니까 봉숭아학당. 격렬한 봉숭아학당. 그래, 우린 노래는 안 부르잖아. 할 말이 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정말 흥미진진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원래 격렬하게 오늘 싸우기 사실은 때문에. 아까에도 저 서보미 기자가 어느 당직자한테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뒷부분 그 봉숭아학당 분위기는 원래 여당 내에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출되더라도 적절한 수위에서만 공개시키고 뭔가 상황이 안 좋다면 바로 비공개로 누가 왜 전환시켜서 커트 했거든요.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그러니까 서로 작정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내내 발언을 안 하다가 앞으로 당원 당규 위배되는 공천관리위원회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본인은 이제 수습한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한 이제 서청원 대표가 맞받으면서 이렇게 좀 상황이 확대된 거죠. 근데 도대체 궁금해요. 싸우는 건 재밌는데 네. 구경하는 데는 재밌는데 남북 관계 같아. 남북 관계는 싸우는 거 재미없어. 무서워. 그런데
김무성과 비김무성 네. 등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좀 단칼에 정리? 아니 친박과 비박은 들어봤어도 김무성과 비김무성은 처음 들어보는. 나 오늘 거야. 왠지 김무성이 주인공으로 좀 해주고 싶네. 내가 아까 전에 기자실에서 김무성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랬더니 사람들 뭐라 그랬어 저한테. 어떻게 여당 대표가 어떻게 외로운 사람이냐고. 한겨레는 원래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갖다 도와주는 그런 그래, 신문 됐고, 스탠스. 이제 알았어요. 전략공천 우선 추천 지역 그 한 곳에서 세 곳씩 날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발끈 경로 고군분투 하시는지. 당장 요번 4월 총선 때문에 이렇게 생존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말대로 상향식 공천으로 가면 현역 물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든 자동빵으로 다음번 그 입성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은 4월 총선 이후에 그 7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당권을 잡으려는 이제 친박 비박 싸움이 되게 치열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거의 수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친박이 굉장히 수적으로는 열세예요. 그래서 진짜 친박들은 10손가락도 안 된다. 아주 전투력인데요. 네. 10명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한 155, 6명 중에서 50명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늘려봤자.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포석인 것 같고요. 당권을 7월에 잡아야 또 내년에 이제 또 대권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당내 경선에서 그 의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네, 유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단순히 이번 총선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정말 아주 성실한 진박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의문도 들어요. 이분의 본인의 존재감 과시 또 이것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복합적으로 물론 그 맞물린 결과겠으나 진박들이 바라는 대로 친박성, 진박성 향의 인물들을 공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박계 의원들이 뒤에서 물론 앞에서는 또 큰 소리 못 칩니다. 이제 공천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약간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이 두고 봐라 분명히 이한구는 친박의 엑스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말하면 약간 그 외골수 아니면 이렇게 본인의 그런 독불장군?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식이나 원칙에 맞는 걸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데 과연 비박한테만 적용하겠느냐? 분명히 친박한테도 갈 텐데 그럴 때 니네가 그 만든 칼에 니네가 날아갈 거다 이런 엑스맨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친박에서 가장 날리고 싶어하는 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근데 유승민에 대해서는 이한구 저성과자가 아니라고. 저성과자가 아니다. 그 유승민이 과연 저성과자라고 할 수 있는가? 약간 이렇게 편을 드는 듯한 또는 중립적인 듯한. 근데 또 이러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원래 자기도 원내대표였고 유승민도 원내대표였는데 19대 아까도 또 경제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교차해요. 네. 거기 저성과자로 질투와. 인정하는 순간 네. 지금 저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뭐 출석률이나 본회의나 네. 뭐 상임위 아니면 법안 통과를 봤을 때 이완구 원내대표가 거의 하위권에서 거의 랭킹 1위잖아요. 네. 언제나 아마 그런 게 좀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여기가 원래 수성갑이잖아요. 대구 수성갑인데 지금 김문수, 김부겸 의원이 싸우고 있는. 그래서 아니 가장 꿀 텃밭을 저렇게 내준 사람이 어디 남의 공천을 하겠다고 저러느냐라고 되게 날뛰는 비박계 의원들 실제 많죠. 진작 네. 총선 불출마 하셨잖아요. 네, 이한구 네. 위원장은. 그죠? 근데 이제 그 총선 불출마한 게 이미 그 지역구에서 너무 지지도가 낮아졌고 김부겸 전 의원이 떴기 때문에 일찌감치 전세방도 아예 빼서 이제 방을 뺐잖아요, 서울로.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최경환 부총리 이후에 그 포스트 최경환을 노렸다는 설이 되게 파다한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후배인 까마득한 후배인 그 유일호 의원한테 그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한이 서려 있는데 마침 이런 또 위원장의 자리가 왔고 애들 다 그래서 죽었어. 너무 열심히 한다 이런 설이 지금 또 그러니까 나오고 그게 있어요. 있어요. 개혁 공천을 열심히 하겠다. 네. 아까 전에 저 이유지연 선배가 말은 했지만 이한구 의원이 뭐 진박의 대리인이냐 뭐 정말로 이런데 그 양반 성격이나 특징이 굉장히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오라, 네. 뭐 이게 있어요. 연세도 있으시죠? 한 70살 되셨으니까. 틀 안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근데 그게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맞는 거예요. 서로 그게 겹치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크지 뭔가 오더를 받고 움직일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특별히 뭘 오더를 직접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대충 이 방향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계속 이한구 공천위원장
카드를 계속 밀었던 거다. 또 좀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 이 양반이 불출마하면은 이후로 야인으로 살았을 것 같냐? 아니다. 아까 저 손범미가 말했지만 경제부총리 욕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끝나고 여전히 뭔가 경제부총리든 아니면 뭐 어떤 자리든 청와대 쪽이나 이런 데서 좀 바라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거 바란다면은 그 방향도 앞으로 뭐 총선의 공천의 방향도 최소한 그쪽에 너무 심대한 타격을 주거나 저 양반 왜 저러지 이런 방향으로 되지 야당에서 않을 이런 것이다. 이한구 위원장 같은 캐릭터 스타일 누가 있을까요? 이게?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는데. 아니 이한구 위원장이 이렇게 칼춤을 추실 채비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 가지 얘기인데 이한구 위원장은 정말 분란 유발자다. 왜 저렇게 조용히 하면 될 일을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가면서 하느냐. 개혁공천 쓱 베면 되지. 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지금 새누리당은 개혁공천을 하겠구나. 물갈이를 하겠구나. 그럼 우리도 많이 해야지. 이런 뭐 이 압력을 배겨낼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야당에서는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저 공천관리위원장이신 홍찬선 위원장은 네. 전혀 다른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죠. 홍창선 위원장. 이름 처음 알았어. 미안해. 네. 경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한구 위원장에 비해서 언론의 주목을 거의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첫날 이제 위원장 임명돼서 기자간담을 했는데, 전 카이스트 총장이세요. 근데 이제 그날 당직자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기자들도 그렇고, 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A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B라고 대답하지 않고 한 Z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하위 20% 물갈이는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현역연 네, 하위 28% 그렇죠. 물갈이. 자기는 대학 총장 때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역할만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다른 얘기를 전환한다거나 또 그 다음 그 공간이 첫 회의 때는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으면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오히려 좀 되게 고도의 정치적 수사. 그렇죠. 라고도 해석이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허실실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게 자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실실한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당에서는 이제 홍창선 위원장이랑 김종인 대표에게 즉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근데 되게 진짜 이한구 위원장하고 정말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은 A를 물어보면 바로 이제 A 다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은 주는데 기자들을 되게 이렇게 무안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몰라? 네. 그래서 계속 던지면 돼요. 물어보면 그냥 민주당에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여기서 참고로 공부하고 전화해? 막 이런 참고로 식으로. 이한구 대표는 네. 한겨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러면은 한겨레는 뭐든지 자기가 말하면 그걸 갖다 비틀어 쓴다고 그대로 안 써주고 맨날 요새 라디오 스타시잖아요. 맨날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가시는데 그런 이한구 대표 유일하게 인정하는 한겨레 기자가 바로 저 진행자 이유전 기자님이시죠. 예전에 직필 좀 해, 직필 좀. 이한구 원내대표한테 인사를 갔을 때 처음 와서 인사를 갔을 때 했던 말이 나는 한겨레 싫어하는데 이유정 기자만 빼고 한겨레 다 싫어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말들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아서 일단 커트. 그러면 그 이한구 위원장과 지금 한판 붙은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과 한판 붙을 때마다 슬슬슬 이렇게 잘 상황 관리를 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물러서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평소 같았으면 뭐 이번에도 적당히 봉합을 할 거다, 물러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의 그 수위가 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총선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상향식 공천 원칙을 지키겠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지키겠다 이런 네, 표현을 네, 너무 쓰시더라고요. 그건 좀 거창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분을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공천 규칙이 만들어지면 공천장에 내가 도장을 못 찍는다. 이러면서 이제 옥새 파업 이런 걸 이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떻게 또 보면 어차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내정됐을 때 이렇게 할 거라는 건 다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김무성 불구하고. 대표가 한 달 넘게 되게 그렇게 강하게 그래서 비토를 놨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냥 이게 후문이긴 하지만 이한구는 절대 안 된다고 청와대에 몇 번이나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신호를. 근데 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건 암묵적으로 이한구를 용인하라는 그런 압력이었던 셈이죠. 근데 거기에 굴복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제 봉합을 해 나갈 텐데 접점을 찾을 텐데 문제는 이 이한구 아저씨가 말을 너무 세게 해. 그래서 뭐 대표가 옛날에 공천 못 받은 적도 있다는 등 진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저도 잘 그래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만 저런 거 보면 또 참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음 대권 주자인데. 참다가 지금 이슬 네. 붙었다니까. 이번 솔직히 잘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고민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예측이 안 된다. 안 했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듯 하잖아요. 이제 결론을 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그러면 뭐뭐가 남아있나요? 앞으로 뭐뭘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나요? 일단 우선 추천 지역 가지고 붙었어. 일단 자격 심사가 어쨌든 일정이 있어서 이제 룰 가지고 기준 가지고 계속 싸울 수는 없고요. 어쨌든 총선 날짜 정해져 있고 그 전에 치러야 될 과정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천 공모가 다 끝났잖아요. 지금 822명 새누리당에. 와. 이거 가지고 자격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불러서 면접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겠죠. 우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지역구별로 최대 뭐 많으면 5명까지 경선 후보군을 딱 좁히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 2월 사이에 될 텐데 자격 심사가 이번에 대폭 강화되거든요. 뭐 상향식 공천의 원칙상 여러 이제 후보들이 참여하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걸러내는 기능이 워낙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온갖 고소고발과 자살 소동과 당내 분란과 당사 앞으로 버스에 사람들을 태워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경찰 배치와 데모가 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 삭발 투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공천 중계 방송은 계속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에서는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무슨 전쟁 난 듯이 막 쓰고 있잖아요. 막 새누리당 큰일 났다 이러는데 언제나 그랬다 4년마다. 이거는 지금 그때 있었던 거에 보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 또 날 것 애써 이 같아요. 상황을 이렇게 수습해 주려는 우리 또 김남희 씨 정말 이런 거 몰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18일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기쁜 소식을 받았죠. 네. 네, 그렇죠. 오늘 우선 그 전에 어제 밤 9시 24분 트위터에 올리신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최종심 선고가 있기 전날 어젯밤 9시 네. 24분에 트위터에 올리신 글을 보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도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시설장 정기총회 등 20건의 행사를 소화했습니다. 모두들 격려해주시고 기도하신다는 여러분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왜 내일 지구가 멸망하냐? 대법원에서 자기에게 유죄 판결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분이 42년생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분 유죄 받으면은 2심대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계 은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목포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벌써 한 달 내내 트위터에 자기의 일상을 모두 공개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여기 행사 갔습니다. 오빠가 보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포의 맛집들 저도 목포의 맛집을 이분 덕분에 알고 있어요. 지금 트위터에 오늘 목포 맛집 어디 갔습니다. 뭐가 맛있습니다. 그 빵집도 있고 뭐 횟집도 있고 꽃게집도 있고 제가 목포를 가고 싶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그만큼 이제 지역구 20대 총선에서 당선을 목표로 뛰고 계신 분인데 정말 사과나무 심는 심정으로 어제 도셨고 오늘 결국 대법원에서 사실상 복잡한 얘기지만 2심에서 유죄 판결한 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네. 사실상 이번 총선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와서 질문하는 법조 기자들에게 하는 말은 13년 동안 표적 수사 당한 게 이제 끝났다. 검찰과 야근을 끊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향후에 지금 무소속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부 기자를 아니 왜 사회부 기자들 무시해? 내가 사회부 있다 왔지만 진짜 이런 거 진짜 옳지 않아. 무시하시고 저는 그 다음 행보가 참 특이했는데 현충원 참배를 하셨더라고요. 예, 현충원 참배를 하시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즉각 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 오셔서 서초동하고 동작 가까워. 가깝기도 가는 하죠. 길이야. 네. 여의도 오는 길이야. 네. 중간에 들리면 돼. 네. 국회로 오셔서 바로 기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특이한 부분은 대법원과 악연 그리고 자기가 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항변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판결을 난 다음에 김한길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서 다시 걸었더니 전화가 안 됐다. 정말 팩트를 전달하시면서도 이렇게 팩트에 많은 뉘앙스와 메시지를 담는 서로 지금 이런 다 건 참 본인에게 대단하세요. 지금 드디어. 고수다 고수. 그렇죠. 저도 그걸 딱 보고 감탄했어요. 뭐 저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아니 바로- 그 전에는 네. 용서한다고 했어요 모든 걸. 아 그렇죠. 맞아요. 용서한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제
어장 관리하시는. 네, 그리고 공포 어장 딱 관리. 이 메시지 관리도 되는 게 대법원에 나와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에게는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시고 정치 검찰에 대한 규탄을 하신 뒤 바로 국회로 돌아오셔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고 누군가 개성공단 폐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요즘 엇박자에 대해서 엇갈린 행보에 대해서 묻자. 그것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통일부 가려나?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보려면 메시지가 다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기사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그 아까 이한구 위원장도 라디오 스타라고 했는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라디오 스타라고. 라디오에서 불러주면 언제든 나간다고 해서 내일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히시겠대요. 예. 박지원 의원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정치부 국회에 처음 출입했을 때 우연찮게 법사위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어느 당이야? 우리 당이야 뭐 어디야? 새누리당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1초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당을 왜 출입하냐? 그렇게 나쁜 당에 왜 가? 그러면서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불사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철저한 뭐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대한 태도도 어떤 정치인보다 되게 세련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예인데 저희 같은 말진 기자들, 정치인이 말하는 거를 노트북 받아치는 기자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유일하게 기자들이 노트북 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네. 리듬감이 있어요. 와, 부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자기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빨리 하고 기자들이 받아치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 노트북 치는 게 자기 말하는 속도보다 좀 느린 것 같으면 그것도 늦춰주고. 잠깐 멈추세요. 이거 참. 멈췄다가 다시 또 자르르륵 네. 쉼표. 그렇죠. 자르르륵 네. 쉼표. 그리고 정치부에 처음 온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올해 출입한 기자와 비슷하게 대해주세요. 물론 말하는 정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그리고 콜백을 하고 아니 그 이제 정보하니까 훌륭하다. 생각드는 게 사실은 박통의 수첩 얘기하지만 박지원 의원의 수첩이 네. 온갖 그 정보들로 가득한 그 양반은 꼭 뭐 수첩에 적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게 네, 그래서 엄청 적죠. 박지원 의원의 수첩이 온갖 정부의 보고라고 이게 뭐든지 있으면 적고 받아 적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오늘 완전히 행복한 박지원 의원에게 너무 찬사가 쏟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뭐 구시대의 정치인이다, 구악이다 이런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기소당하고 재판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점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런 본인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하는 걸 표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원래 박남매라고 불렸습니다. 법사위에서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원이었는데 두 사람이 야당의 공격력을 책임졌던 거죠. 정권 비리나 이런 것들을 파헤쳤는데 박남매라고 청문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수첩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오늘도 또 기자간담회 하면서 박영선 의원이 매일 밤 전화해서 꼬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라고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 얘기하고 이제 본인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소속 을 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분열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야권을 묶는 통합의 역할을 하겠다. 메신저를 하시겠다.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이건 대선까지 바라보는 거겠죠. 총선을 넘어서. 근데 거기서 또 예를 든 것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박지원 의원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모셨던 사람들.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굳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측근들을 챙김과 동시에 자기가 와, 야권 최경환이다, 최경환. 진박 감베스를 그렇죠. 이번에 진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야권 통합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 할 때 비서실장했던 김명진 광주에서 출마하는 예비후보가 있어요. 그분 남구의 같은 경우는 의원은? 국민의당. 네. 자기가 전당대회 때 대표 선거 나왔을 때 지원했던 전현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남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김유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의당으로 광주에서 출마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여러 당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우회적으로 묶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 간담회는 철저하게 자기의 장점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산된 발언들을 하셨던 거죠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분 소개하자 할 때마다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같이 기자들에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박지원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는 네. 것이 거의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그 함께하자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덕담에 가깝고 정말 적극적인 영입 노력을 하기는 좀 지금은 두 당이 두고 도덕성 보자. 기준을 좀 엄격하게 높여놨기 때문에 박지원을 받을 경우에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물론 털어냈다고 네. 하고 이미 그래도 너무 많이 이제 두 당 다 네, 상처가 났고 박지원 의원과의 관계는 그렇고 그렇죠. 네 신기하세요 서보미 기자님 네. 네. 아니, 우리 당에 누가 저게 버금갈 수 있나 저런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력과 기자들 네, 불사조는 저희 피닉제가 계시고요. 네. 친화력은 또 이제 우리 최경환이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무대도 좀 어떻게 해줘. 외롭다니까. 어? 기승전 무대예요, 오늘 선배. 외로워. 그냥 봐. 부르텄잖아, 입술이. 그 덩치가 부르텄을 때면 얼마나 네. 힘들어. 오늘 그러면 언니가 보고 있다 제 9화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